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요건 조금 올리자 선거 여론조사 업체 3분의 1 퇴출입니다. 4.10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등록된 88개 여론조사 회사 중 34%에 해당하는 30개 업체를 곧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들이 많아 선거 여론조사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여심위가 등록 여건을 분석 전문 인력 3명 이상, 상근 직원 5명 이상, 연간 매출액 1억 원 이상으로 올리자 등록 업체 중 3분의 1이 이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중 전화 자동 응답조사 ARS만 운영하는 업체가 19개, 전화 면접 조사만 하거나 병행하는 업체는 11개였습니다. 등록 요건이 크게 강화된 것이 아닌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그동안 전문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업체에서 상당수 선거 여론조사를 해왔다는 뜻입니다. 등록이 취소되는 20개 회사는 2021년 이후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역 여론조사 의뢰가 많은 총선 때만 한몫 노리는 떴다 방식 조사 업체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런 자격 미달 업체들이 벌여온 황당한 행태는 일일이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2022년에는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던 친민주당 인사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회사가 취임한 지 반년밖에 안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조사를 했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론 과반, 전 지역 세대석 공감이란 내용을 발표하자 이 기사가 좌파 매체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정 정파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유튜버가 버젓이 선거 여론조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일부 후보자에게 유리한 질문 문항을 만들어 결과를 유도하거나 표본을 추출하는 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치와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40%로 다른 분야에 대한 여론조사 신뢰도에 비해 20%포인트 정도 낮았습니다.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이 없으면 선거 자체의 신뢰성에 흠집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 퇴출되는 업체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설문을 구성하고 민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도록 편향적인 표본을 추출한 사실이 밝혀지면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심위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 설문 구성 및 표본 추출이 공정한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고 조사 방법도 전화 면접을 대폭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16개월 끌다 사표, 강규태 판사의 사법 농락 가담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강규태 부장판사가 다음 달 법관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재판을 16개월을 끌다 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사표를 낸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이미 10개월 동안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나 양심이 있었다면 늦었더라도 선고는 자신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고는 고사하고 재판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중요사건 재판장이 이 정도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것은 유례가 드뭅니다. 사건이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를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이 대표가 몰랐다고 한 대장동 실무자와 외국 여행을 가 골프를 같이 한 사실 등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절차를 6개월이나 진행했고 처음부터 2주에 1회씩 재판 기일을 잡았습니다. 작년 8월 이후엔 이 대표의 단식 등을 이유로
재판을 2달 넘게 미뤄주기도 했습니다. 작년 10월엔 주 1회 재판을 고려해달라는 검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를 한다면 이 대표에게 유죄를 내리지 않을 수 없으니 애초부터 선고를 안 하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강 부장판사와 함께 이 재판부 배석 판사 2명도 다음 달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통상 형사합의부 재판장은 2년, 배석 판사는 해마다 교체하는 법원 내규 때문입니다. 중요사건 재판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나 진술의 뉘앙스 등도 판사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통째로 바뀌면 이런 과정이 다 끊기고 재판은 더 늘어지게 됩니다. 이 자체로 불이입니다.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것은 불의를 넘어서 사법농단, 사법농락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도 다음 달 교체 대상이고 이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장도 내년 2월 교체 대상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비리 사건은 수사 기록만 수백 건에 달해 내년 2월까지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부들도 선고를 못한 상태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판사들이 재판하는 척 신용만 하고 선고를 후임 재판부에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 내규를 바꾸고 형사전담 법관을 두는 등 대법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은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와 법리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법리는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대표 사건 관련자 20여 명이 구속됐는데 정작 본인 영장이 기각된 것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상식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장이 선고를 앞두고 사표를 내고 도망치듯 했습니다. 지금 이 대표 측은 재판을 지연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해 사법제도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강규태 판사는 이 사법 농락에 가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며칠 새 민주당에서 벌어진 혀를 찰 일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9일 친이재명계 핵심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두 사람은 성희롱 발언을 한 친이재명계 현근 택시 징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대표가 심하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핵심 의원은 곧바로 공천 탈락에서 엄중 경고로 조치를 수정했습니다. 거의 180도 뒤바뀐 것입니다. 당 차원 윤리감찰, 최고위원회의 징계 논의 등을 다 건너뛰고 당 대표와 측근 의원 둘이서 징계 수위를 사실상 결정한 것입니다. 이 의원은 당원 징계를 논의할 어떤 당직도 맡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 됐다는 비판이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현 씨는 최근 같은 당 정치인의 여성 비서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가 엄중 조치를 요구할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당원 당규에 성범죄는 공천을 원천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대표에겐 이 당원 당규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당원 당규는 모두 고쳤습니다. 기소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른바 개딸의 권한을 강화해 다른 당원들이 자신에게 도전할 생각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당원 당규가 있어도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이날 비이재명계 의원 3명은 비정상 정치에 끌려가는 건 양심상 더는 못하겠다며 탈당했습니다. 정대철, 문희상 등 원로들도 당 운영의 비민주적 행태를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오선 이상민 의원은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11일 탈당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이 대표를 비판하며 비이재명계 의원 3명과 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던 윤영찬 의원은 돌연 당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역구에서 현근 택시의 도전을 받고 있었는데 현 씨 관련 이 대표 문자 메시지가 폭로되며 현 씨 대신 자신이 공천받을 가능성이 생기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비이재명계의 탈당에 비판적인 사람들조차 그의 변심에 기막혀 했습니다. 우리 정당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비를 보조받는 대신
민주적 내부 질서를 유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는 그냥 구호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자기 금배지 보존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가 책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며칠 새 민주당서 벌어진 일은 혀를 차게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70대 이상이 20대 인구 추월, 저출생 고령화 쓰나미 덮쳐왔다입니다.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631만여 명으로 20대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전년에 비해 70대 이상 인구는 23만 명 증가한 반면 20대 인구는 21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주면서 그 쓰나미가 이제 우리를 덮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앞으로 고령 인구는 더 늘고 젊은이는 더 줄어드는 것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지금 19세 이하 인구가 50대보다 적고 60대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연령대별로 그린 인구 피라미드는 1960년대 삼각형에서 현재의 항아리를 지나 비극적인 역삼각형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국가 소멸 구조라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 사회적 역동성과 국가 재정 역량을 쪼그라뜨려 나라 전체를 수축 사회로 만듭니다. 생산 인구 감소로 세입은 줄고 노인 복지, 의료비 등 정부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인구 1억 2,200만 명이고 합계 출산율이 1.26명으로 우리보다 훨씬 높은 일본도 인구 8천만 명 사수를 목표로 내걸고 필사적으로 국가 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더 나쁜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인데도 이렇다 할 대책 없이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하는 것은 사실상 눈아프 정치뿐입니다. 좀처럼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이제 현실로 닥친 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필연적으로 나라를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릴 것입니다. 우리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는데 범국가적인 총력전을 펴야 합니다. 우선 충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인 출산 육아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더라도 상당 기간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아이를 낳을 젊은 세대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게 된 고령 사회에 맞는 중장기 적응 대책도 다급해졌습니다. 사회의 각 부분이 5년,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인구 급감과 고령화의 충격에 대비한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합니다. 부동산과 일자리, 교육, 복지, 이민 등 모든 국가 정책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맞게 재설계해야 합니다. 노인 연령 상한, 정년 연장 등으로 사회보장 비용을 줄이고 여성 노인층의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합니다. 연금,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 대표 아니었으면 뇌물, 징역, 가짜뉴스가 출마 적격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민주당이 뇌물과 선거 개입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는 노웅래, 황운하 의원에 대해 총선 후보자로 적격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경기 용인시 물류단지 개발, 태양광 사업 등 청탁과 함께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돈과 청탁이 오가는 대화 녹음까지 나왔지만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범죄가 나쁘지만 뇌물과 선거 범죄는 선출직 공직자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면 이런 사람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직을 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주당에선 청담동 술자리 허위 주장을 퍼뜨린 김의겸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채널A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거짓으로 꾸며내 KBS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 등 가짜뉴스 의혹 관련자도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원 일부도 적격 판정을 받아 다시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정의찬 씨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하루 만에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사람들을 공천 적격으로 발표하면 여론의 비판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적격이라고 한 것은 이재명 대표 때문일 것입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 선거법 위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에 뇌물, 배임 등 10개 혐의로 수사 혹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황운하, 노웅래 의원 등을 부적격으로 판정하면 이 대표도 부적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비해 이 대표는 대선 패배 직후 기소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원을 고쳤습니다. 실제 기소되자 1,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천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다시 당규를 고쳤습니다. 이 바뀐 당규가 이번에 적용돼 이 대표뿐 아니라 많은 범죄 혐의자의 총선 출마 길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당의 도덕성이 하향 평준화됐다는 민주당 탈당파의 지적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12일 자택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투명한 공천관리로 최고의 인재를 국민께 선보여드리자며 미래의 희망을 선사하는 민주당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뇌물과 돈봉투, 선거 개입 범죄 혐의자, 가짜뉴스 유포자가 국회의원의 적격이라는 민주당이 국민에게 무슨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